안녕하세요. 서울 연세법학원에서 부동산학 개론을 담당하고 있는 신동성입니다. 계산문제 뽀개기 특강 이번에는 17번째 시간으로서요.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 마지막 단원인 감정평가론에서 출제될 수 있는 두 가지의 문제, 감정평가 3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정평가 3방식 중에서 그 첫 번째 원가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가법은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서 감정가액을 구하는 것이죠. 원가법에 의한 감정가액을 적산가액이라고 얘기합니다. 적산가액은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차감을 해서 나오는 감정평가 가액이죠. 그럼 여기서 재조달 원가라는 것은 무엇이냐? 원가법이니까 원가법은 원가법에 의한 재조달 원가라는 것은 지금 이제 기존 시점에서 그 건물 혹은 그 부동산을 재조달, 재건축 했을 때, 재취득하게 됐을 때, 새롭게 신축했을 때 상정하게 되는 적정한 원가를 다 합한 총액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새롭게 건물을 지었을 때 들어가게 되는 원가, 그 금액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그 대상인 부동산 자체는 지금 새로 짓는 새로운 건물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지어진 새로운 건물일 겁니다. 따라서 그 사용 기간 동안에 감가된 그 부분을 차감을 해줘야 되겠죠. 감가 누계액을 차감해 줌으로써 적산가액이 구해지게 되는데요. 감가 누계액을 계산하기 위해선 매년 그러면 얼마씩 감가가 되는지 감가 수정액을 먼저 구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감가 수정액은 재조달 원가에서 그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잔존가치가 수명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10%가 남았다면 1 빼기 잔존가치가 되니까 90%가 되겠죠. 90%에 대해서 경제적 내용연수, 우리가 물리적 내용연수가 아닌 경제적 내용연수입니다. 그 경제적 가치를 다하는 그 수명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건물의 경제적인 내용연수로 나눠준다면 그것이 매년 상각될 수 있는, 매년 수정되어야 되는 감가액을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방법은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정액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정율법에 의한 감가수정액 계산은 비율적으로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경제적 내용연수로 곱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감가율을 곱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계산 문제에 있어서는 감가율을 곱해서 구해지는 정률법 자체는 계산 문제로서는 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항상 출제되는 형식은 정액법으로 계속 나오게 되니까 우리는 정액법으로만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감가수정액 계산하는 방식에는 정액법도 있고 정률법도 있고 상환기금법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정액법을 계속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년 상각되는, 수정되어야 되는 감가 수정액이 구해지면 그것을 건물의 해당 부동산의 경과년수, 나이겠죠? 그 부동산의 나이를 곱해주면 감가 누계액이 계산이 될 것입니다. 그 감가 누계액을 차감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적산가액, 원가 방식에 의한 감정가액을 구하게 되는 거죠. 이 비슷한 방식의 원가법과 비슷한 방식으로 임대료를 계산하는 방법을 적산법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시험에서 계산 문제에서 나오는 것은 항상 부동산 가액, 감정가액 물어보기 때문에 적산가액에 대한 원가법을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문제를 보실 텐데요. 원가법은 우리가 지금 감정평가 규칙에 따르면 항상 건물,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등은 원가법을 무조건 적용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시험에는 아주 자주 나오는 감정평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테마 26번. 계산문제 익힘장의 테마 26번. 원가법에 의한 감정평가 수정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원가법에 의한 감가 수정액을 계산하시오. 준공 시점은 2009년이고 기준 시점은 2014년이니까 나이가 이 부동산 건물의 나이는 5년이 되겠네요. 5살 되는 거죠.
재조달 원가는 2억 원이래요. 지금 2014년에 새롭게 신축을 했을 때 들어가는 총 비용은 2억. 경제적 내역 연수는 50년인데 정액법으로 매년 일정 금액으로 상각이 되고 잔존 가치는 0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쉽게 감가 수정액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감가 수정액은 어떻게 해요? 정액법이라고 했으니까 재조달 원가를 경제적 내역 연수로 나눠주기만 한다면 계산이 되는 거니까요. 재조달 원가는 2억 원 나누기 50년 하면은 계산이 되겠죠. 2억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억 나누기 경제적 내역 연수가 50년이니까 50년을 나눠주면 400만 원씩 매년 감가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게 5살 된 건물이니까 5년이 지난 건물이기 때문에 그만큼을 감가 누계액을 계산해 줘야 되겠죠. 감가 누계액은 전체 매년 수정액은 그렇고 감가 누계액 총 감가 수정을 해줘야 되는 금액은 5 곱하기 400만 원 하면 2천만 원 되겠죠. 정답은 2천만 원 간단하게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늘 그래왔듯이 뒤에 풀어보기 해설이 있으니까요. 해설을 보고 한번 그대로 옮겨서 백지에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는 가리고 해설을 가리고 두세 번 또 반복해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가법 응용 문제 이번에는 왼쪽 거 오른쪽 거 문제를 풀어볼까요? 오른쪽 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신축 공사비는 6천만 원이 들어갔네요. 이때 이제 적산가액이니까 원가법에 의한 감정가액을 구하는 건데 신축 공사비가 6천만 원 들어가는데요. 그때는 사용 승인일의 신축 공사비였다는 거죠. 사용 승인일은 18년 9월 1일. 지금 우리 평가하고자 하는 기준 시점은 20년 9월 1일. 따라서 2년이라는 시간이 경과가 된 것이네요. 그랬으니까 이 건물의 이 대상 물건의 나이는 2살이 되겠고 신축 당시의 건축비 지수가 100이고 2020년 지금 기준 시점 9월 1일 현재 건축비 지수는 110이랍니다. 그 얘기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동안 10%의 건축비가 상승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100에서 110으로 변동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1.1배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내역 연수는 40년 정액법 방법으로 감가 수정을 할 것이고 내역 연수 만료 시의 잔존가치율이 잔존가치율이 10%가 되네요. 그러면 우리가 원가법에 의해서 원가법에 의한 적산가액은 어떻게 구해지나요? 기본적으로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차감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감가 누계액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재조달 원가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여기 6천만 원이고 6천만 원에서 10%가 상승했으니까 6천만 원 곱하기 1.1 해준 6,600만 원이 재조달 원가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재조달 원가는 18년에 들어간 건축비보다는 20년에 들어가게 되면 10% 지출이 되니까 6천만 원이 아니라 6,600만 원이 재조달 원가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가 누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재조달 원가 곱하기 1 빼기 잔존가치라고 했습니다. 1 빼기 잔존가치는 10%니까 요 가로 안에는 결국 90%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누기 얼마를 해줘야 되나요? 경제적 내역 연수 40년입니다. 40년인데 이때 이게 2년 경과가 된 거니까 곱하기 2를 한꺼번에 계산을 해주면 빨리 계산이 되겠죠.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6,600만 원. 왜 6,600만 원이요? 6천만 원에다가 지금 건축비 상승이 10%가 있었으니까 6,600만 원 곱하기 90%니까 0.9 나누기 40. 그 다음에 경과연수 2년 하면
297만 원이 나오겠습니다. 네. 따라서 6,600만 원 빼기 297만 원 하면 되겠죠? 6,600만 원 빼기 297만 원 하면 정답은 적산가액은 6,303만 원. 이렇게 정답이 나오게 됐습니다. 예. 자, 전형적인 원가법에 의한 문제인데요. 원가법에 의한 적산가액 구하는 문제인데요. 네, 어떻게 해요? 처음에 우리가 재조달 원가를 계산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차감을 해주면 적산가액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재조달 원가는 어떻게 구하나요? 예, 우리가 사용 승인일 날 최초에 지었을 때 들어가는 신축 공사비는 6천만 원. 그런데 2년 경과 후 때 건축비 지수가 10% 상승했기 때문에 6천만 원에서 지금 새로운 재조달 원가는 6천만 원이 아니라 6,6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6,600만 원. 예, 6,600만 원이 되겠죠. 6,600만 원에서 이제 감가 누계액을 차감을 하게 됩니다. 감가 누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재조달 원가 6,600만 원에서 곱하기 1 빼기 10%. 10%는 잔가율을 말합니다. 근데 1 빼기 10%라는 건 결국 90%가 40년간에 걸쳐서 상각되어야 되는 얘기죠. 그래서 6,600 곱하기 90% 나누기 40년, 전 경제적 내용연수 40년 곱하기 경과년수 2년. 네. 그렇게 2를 곱해주면, 네. 그러면 답은, 예, 6,303만 원으로 간단하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는 그럼 이제 원가법은 쉽게 계산이 되는 거니까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네, 원가법에 의한 적산가액은 네, 재조달 원가 빼기 감가 누계. 그러나 우리가 항상 예, 정액법으로 간단한 문제가 나오니까요. 예, 두세 번만 연습해 주시면 답을 충분히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34회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34회에 원가법이 출제가 됐는데요. 예, 원가법으로 선정한 대상 물건의 시산가액, 적산가액을 구하라는 얘기죠. 적산가액. 예, 대상 건물의 면적은 250제곱미터였고요. 네, 기준 시점, 지금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감정평가의 기준일은 2023년 10월 28일입니다. 그러나 이 건물이 최초 지어진 때는 2015년 10월 28일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거죠. 그때 봤더니 신축 공사비가 제곱미터당 120만 원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120만 원이 지금 2023년에도 똑같이 들어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겠죠. 지금 봤더니 8년 동안 8년 경과가 됐고 8년 이후에는 지금 150%가 150이 됐으니 건축비, 건설 공사비 지수가 100에서 150으로 변했으니까 150% 인상이 됐다는 얘기죠. 네, 건설비가 150% 이상 인상이 됐다는 겁니다. 150%. 그럼 경제적 연수는 50년 정액법으로 내용면수 만료시 잔존 가치는 없다고 하니까 계산이 좀 더 간단해지겠네요. 예, 그러면 우리가 공부했던 그대로 다시 한번 써보면 적산가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네, 재조달 원가에서 차감한다. 무엇을? 감가 누계액 수정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 그 제곱미터당 120만 원이 8년 동안 1.5배, 150% 인상됐으니까 재조달 원가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예, 120만 원 곱하기 1.5를 해줘야 되겠죠? 곱하기 그 다음에 면적은 제곱미터당 이 비용이고 250제곱미터니까 250제곱미터를 같이 곱해주면 총 재조달 원가가 계산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금액에 대해서 감가 누계액을 해줘야 되겠죠? 감가 누계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네, 재조달 원가에서 곱하기 1 빼기 잔존가치. 근데 잔존가치가 0%니까 결국 빼줄 것이 없고 1 빼기 0이니까 1인데 1은 곱하나 마나겠죠? 따라서 재조달 원가에다가 이 경과년수 8년을 곱해주고 나누기 몇 년을 해주면 되나요? 경제적 내용 연수인 50년 이렇게 나눠주면
감가 누계액이 바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계산해 볼까요? 예, 120만 원 신축 공사비 제곱미터당 들어가는 120만 원에다가 곱하기 1.5배 왜 150% 인상이 됐으니까 곱하기 면적은 250제곱미터라고 했으니 제조달 원가는 4.5억이 나오네요. 4억 5천만 원. 4억 5천만 원. 예. 4억 5천만 원에서 감가 누계액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 4억 5천만 원을 집어넣고 곱하기 8년 나누기 50년 해주면 네, 요 감가 누계액이 7,2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계산 바로 하면 되겠죠? 예. 4억 5천에서 7,500만 원을 빼주면 바로 계산이 되는 거죠. 3억 7,800만 원. 정답은 3억 7,800만 원이 나옵니다. 예, 그러면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네. 자, 원가법에 의한 예, 기출문제, 34회 기출문제 다시 한번 설명을 잠깐 드리면 예. 적산가액에서 우리는 제조달 원가를 적산가액은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차감함으로써 계산될 수 있는데 제조달 원가는 어떻게 계산이 된다? 예, 사용 승인일 최초에 신축되었을 때 그때 2015년 10월 28일 날 제곱미터당 120만 원 소요가 됐어요. 거기에 지금 8년 동안 건축비 지수가 예, 100에서 150으로 1.5배가 상승했습니다. 150%. 그 다음에 면적은 250제곱미터입니다. 따라서 지금 재조달하면 지금 기준 시점 기준으로 재조달을 했을 때는 소요되는 금액은 4억 5천만 원. 그것이 재조달 원가죠. 재조달 원가에 대해서 이 건물이 지금 신축 건물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 8년 지난 건물, 약간 8년 동안의 경제적 경관 연수가 지났으니까 경제적 감가가 있었겠죠. 감가 8년간의 감가를 누계해서 차감을 해준다. 8년간의 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제조달 원가의 경관 연수를 곱해줍니다. 8살 나누기 어떻게 해요? 예, 경제적 내용 연수 수명은 50년이니까 50년으로 나눠주면 예, 매년 감가해야 되는 정액법에 의한 감가 수정액이 계산이 되는 거죠. 그 8년을 곱했으니까 누계액이 계산이 되는 거죠. 예, 누계액이. 그래서 4억 5천, 7억 7,200만 원이 나왔고 서로 차감을 하면 3억 7,800만 원이 예,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네, 풀이는 다음 장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감정평가 3방식의 이제 두 번째 방식인 거래 사례 비교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겠습니다. 우리 감정평가 3방식 관련해서는 항상 매년 계산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두 문제 중에서 거래 사례 비교법은 거래 사례 비교법 혹은 표준 개별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한 개별 공시지가를 계산하는 그 문제가 매년 나오고요. 매년 상대적으로 3방식 중에서는 가장 좀 계산이 좀 편하다, 쉽다, 이해하기도 그리고 계산도 쉽다라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은 무조건 매년 한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원가법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수익 분석법, 수익 환원법의 수익 환원법과 원가법이 번갈아 가면서 매년 출제가 돼서 그렇게 두 문제가 꼭 출제가 됩니다. 예, 거래사례 비교법 설명드리겠습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은 예, 사례가액이 있는 거죠. 사례가액에 따라서 그 사례가액에 맞게 우리가 비교해서 해당되는 부동산의 감정가액을 조정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삼성전자 주식이 있는데 주당 가치 그게 주식 가격이 거래가 되면 그것에 맞추어서 LG전자 혹은 애플의 주식의 가치를 비교해서 산정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네, 비교해서 산정할 수 있겠다. 방식은 동일하게 예, 적용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그러면 어떻게 계산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사례가액에 있습니다. 사례가액에다가 사정 보정치, 시점 보정치, 지역 요인 보정치, 개별 요인 보정치, 면적 보정치 이런 기타 요인들 보정치를 곱해서 누적적으로 곱해가면 그것이 비준가액이 계산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때 각각 보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네, 개별 공시지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보정치는
대상 부동산 값에다가 사례 부동산 값을 나눠주기만 하면 그게 각각 보정치가 됩니다. 사정 보정. 네. 당사자들끼리 이렇게 거래 계약을 했는데 그 거래 사례 가액을 봤더니 그 사례 가액이 뭐 친인척이어서 10%가 싸게 거래가 되었다. 그런 어떤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정을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시점. 그 거래사의 가액이 한 달 전에 거래가 된 것이다. 3달 전에 됐다. 1년 전에 됐다. 그러면 그 사이에 전체적으로 그 건물의 가격들이 상승했다. 물가 상승이라든지 어떤 대체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분 그 부분도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시점이 틀리니까. 그 다음에 거래사의 가액이 그 동네 같은 인근 지역, 유사 지역이 아닌 멀리 떨어져 있는 부동산의 사례 가액이었다면 그대로 적용시키기는 어려울 겁니다. 따라서 보정치를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개별 요인, 그 다음에 면적 등 기타 요인들이 있다면 각각 조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비준가의 거래사의 비교법을 그대로 응용해서 우리가 개별 공시지가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표준지 공시지가는 우리가 국토부 장관이 1월 1일 기준으로 발표를 하게 되죠. 그러면 표준지 공시지가를 가지고 각각 시, 군, 구청장은 시점 보정, 지역 요인 보정, 개별 요인 보정, 면적 보정 이러한 보정 작업을 통해서 개별 공시지가, 관할 지역 내의 모든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계산을 하고 그래서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 산정 방식은 전형적인 거래사례 비교법의 방법을 응용을 한 거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중요한 것은 항상 보정치는 어떻게 사례분의 부동산, 예, 대상이 분자에 있고 사례가 분모에 있습니다. 네, 대상이 위에 있습니다. 분자에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 문제를 풀어볼까요? 테마 27번 문제입니다. 네,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산정한 대상 토지의 비준가액은 평가 대상 토지는 일반 상업지역 내에 있고 대구역 110제곱미터의 면적을 갖고 있는 토지네요. 기준 시점은 2020년 9월 1일입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사례가 있는지 한번 찾아봤는데 사례가 있네요. 그 X시 Y동 250번지니까 같은 동 안에 있어요. 크게 떨어져 있지를 않았네요. 네. 그런데 면적은 봤더니 똑같은 대고 120제곱미터니까 면적 차이는 있죠? 예, 면적 차이는 조정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 다음, 일반 상업지역이고, 같은 상업지역 내에 있고요. 거래사의 가액. 이게 사례가액이네요. 2억 4천만 원. 거래 시점은 2020년 2월 1일입니다. 그러면 9월 1일에서 2월 1일까지 7개월간의 차이가 있네요. 그리고 거래 사례는 정상적인 거래였으니까 특히 뭐 특별하게 사정 보정해줘야 할 이유는 없는 거네요. 정상적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네, 거래사의 가액은 비준 가액이라고 하고 거래사의 사례 가액에다가 곱해주면 됩니다. 네, 그 곱해줘서 구하는 방법을 상승식이라고 하니까 항상 문제는 상승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신경은 안 쓰셔도 돼요. 이렇게 곱하기만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보정치를 어떻게 면 사가 뭡니까? 사정 보정, 시점 보정, 지역 요인 보정, 개별 요인 보정, 면적 보정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례가액은 얼마인가요? 2억 4천만 원 곱하기 사정 보정 안 해도 되는 거죠.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건너뛰면 됩니다. 물론 해주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변동이 없었으니까 100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100분의 100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점 보정은요. 7개월 차이가 있었어요. 봤더니 지가 변동률이 7개월 차이 사이에 5% 상승이 있었다는 거예요. 5%를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100분의 105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네, 100 기준으로 사례 100 기준으로 했을 때 대상 지역이 5%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105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사정 보정, 시점 보정 됐고, 네, 지역 요인 보정 해볼까요? 지역 요인을 봤더니 같은 동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인근 지역에 있으니까 위치함 그러고 나서 아무런 숫자가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역 요인은 보정할 게 없다. 네, 보정할 게 없으니까 100분의 100 이렇게 쓰시든지 아예 안 써도 상관은 없다라는 얘기죠. 곱하기
지역 요인 끝났고 개별 요인 봐야 되겠죠? 예, 개별 요인 여기 있네요. 대상 토지는 거래 사례에 비해 3% 우세합니다. 우세니까 어떻게 되나요? 103, 100분의 103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네, 100분의 103. 만약에 열세라면 100분의 97. 3%가 열세라면 100분의 97을 해주면 되는데 이번에는 우세하다고 했기 때문에 100분의 103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되나요? 면적이 다른 거죠? 이건 120제곱미터에 대한 2억 4천만 원이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대상 토지는 110제곱미터니까 그 면적 120분의 110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단순 계산이죠. 예, 그러면 계산을 실제로 해볼까요? 네. 2억 4천만 원 써놓고 곱하기 이건 계산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100 곱하기 105 나누기 100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거를 더 빨리 하시려면 1.05 이렇게 곱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1.05 곱하기 이거는요 1.03 곱하기 이거는 110 나누기 120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2억 3,793만 원 이렇게 답이 쉽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네. 거래사례 비교법에 있어서는 사례가에 2억 4천 거기에 사시지계면 꼭 기억을 해 두시면 편합니다. 사시지계면 그래서 사정보정 사정보정은 여기 정상정 거래에 있기 때문에 해줄 필요가 없었다. 그 다음에 시점보정은 7개월 동안 5%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지가 변동률 그 부분을 반영해서 1.05를 곱해준다. 지역 요인은 같은 인근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서는 조정해 줄 게 없다. 따라서 계산해서 빼버리고요. 개별 요인은 3% 우리의 대상 토지가 더 우세하니까 우세할 때는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3 열세하다면 100에서 3을 뺀 97 그러나 우리는 우세하다고 문제가 주어졌기 때문에 100분의 103을 곱해주고요. 면적을 조정해 줘야 되겠죠. 사례는 120, 대상은 110. 항상 대상은 분모에 올라가서 대사 보정치는 항상 대사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 계산이죠. 2억 4천에서 숫자를 다 입력을 해가지고 계산기로 계산하면 2억 3,793만 원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번에 응용 문제를 풀어볼까요? 응용 문제는 이번에는 왼쪽 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계산을 하라는 얘기죠. 이것도 이거는 이제 공시지가네요.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해서 대상 토지의 개별 토지의 기준가액을 계산하시오 이런 문제죠. 자, 봤더니 일반 상업지구 내에 있는 상업용 토지네요. 기준 시점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감정평가의 기준일은 2019년 10월 26일입니다. 그래서 인근의 표준지 공시지가 1월 1일 기준으로 우리 지금 국토부 장관이 계산했다는 거죠. 발표를 한 내용을 봤더니 C동 90번지, C동 110번지. 그럼 우리 C동 110번지 근처에 있는 토지죠. 하나는 일반 공업지역 내에 있는 상업용 토지고 상업지역 내에 있는 상업용 토지네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했는 대상 토지는 일반 상업지구 내에 있는 상업용이니까 그렇다면 표준지를 어떤 것으로 삼는 것이 맞겠습니까? 당연히 공업지역에 있는 토지가 아니라 상업지역에 있는 상업용 토지겠죠. 그래서 공시지가는 200만 원 제곱미터당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고요. 그런데 봤더니 1월 1일부터 10월 26일까지 그 사이에 상업지역에는 5% 상승이 있었습니다. 공업지역은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죠. 공업지역 내에 있는 것을 표준지로 않고 우리 지금 대상 토지도 상업지역 내에 있는 거니까 상업지역에 있는 것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요인은 동일하니까 계산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고요. 개별 요인에는 두 가지가 있네요. 봤더니 가로 조건에 의해서 10% 우세하다. 조건은 하나네요. 기호 1이나 2나 각각 가로 조건에 있어서 10%가 우세하대요. 가로 조건이라는 것은 뭐입니까? 가로구역. 그러니까 블럭 단위로 뭐 도로가 구획이 잘 되어 있는 지역인가 보네요. 그렇다면 그 경우에는 표준지보다도 대상 토지가 10% 우세하다. 그러니까 110 적용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네, 표준지 공시지가 가격에다가 곱하기 지금 사시지계면 하는데 사정 고정 해줄 게 없겠죠? 이게 표준지의 개별 공시지가 계산하는데 사정 보정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겠고, 그 다음 시점 보정 있나요? 네, 지금 5% 변동이 있었으니까 105, 100분의 105. 그 다음 지역 요인 없다고 했습니다. 지역 요인 신경 쓸 거 없다고 그랬고요. 개별 요인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예, 10%가 우세하다고 했으니까 110, 100분의 110 해주면 되고, 면적은 제곱미터당 나오는 거니까 면적도 할 필요가 없겠죠. 네, 그래서 지금 표준지 가격인 200만 원에다가 예, 각각 예, 곱해주고 하면 바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200만 원 곱하기 이거 빨리 계산하려면 1.05 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요거는 예, 1.1을 그냥 곱해주면 되는 거죠. 예, 하면 231만 원 제곱미터당 이렇게 산정이 되겠죠. 네, 개별 공시지가는 231만 원이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표준지 200만 원에다가 예, 시점 보정 1.05, 그 다음에 면적 보정이 아니라 개별 요인 보정 1.1을 곱해서 나오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네, 해설은 여기 있으니까 해설을 한번 보고 또 한번 풀어보신 다음에 예, 해설을 덮고 두세 번 꼭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매년 출제된다고 했어요.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한 감정평가 방식은. 그래서 실제로 또 34회에도 출제가 됐으니까 34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34회에서 봤더니 공시지가 기준법 이용해서 예, 개별 토지의 공시지가 시산가액을 계산하라 하는 문제이네요. 예, 상업용입니다. C동 120번지의 기준 시점은 2023년 10월 28일. 표준지 공시지가는 1월 1일 기준이겠죠, 항상. 그러니까 여기에 상업지역의 상업용이기 때문에 기호 1번, 기호 2번 중에서 어떤 것을 우리는 표준지로 선정을 해야 하나요? 당연히 기호 2번. 네, 준주거 지역 상업용이 아니라 상업지역 내의 상업용 토지입니다. 따라서 표준지 공시지가는 800만 원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10월 28일 사이에 10개월간 상업지역은 5% 상승이 있었네요. 주거지역은 우리가 신경 쓸 것이 아니죠. 대상 토지가 상업용의 상업지역에 있는 상업용 토지이기 때문에 지역 요인은 숫자가 아무것도 없죠. 그럼 보나마나 이거는 계산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고, 개별 요인은 1번은 10% 우세한데 2번은 개별 요인에 3% 열세합니다. 우리는 지금 기호 1번이 중요한 건가요? 2번이 중요한 건가요? 1번은 대상이 아니니까 지워버리고 3% 열세하는 거니까 100분의 97을 해줘야 되겠죠? 예, 100분의 103이 아니고 100분의 97입니다. 네. 대상은 3% 열세하다고 나왔으니까요. 그 다음, 그 밖에 요인 보정을 봤더니 가치 형성 요인이 유상한 정상학적인 거래 사례 및 평가 사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으로 50% 증액을 보정했대요. 그럼 100분의 150 이렇게 곱해줬다는 거죠. 예, 그걸 그대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개별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 곱하기 사시지계면인데 사 할 필요 없고 지역 요인 없고, 그 다음에 예, 시점 보정 해줘야 되겠죠. 100분의 105 시점 보정. 그 다음에 여기 개별 요인 100분의 97. 그 다음 맨 마지막에 기타 뭐가 있었나요? 보정 또 해줘야 되는 건 100분의 150이 있었네요. 그래서 이거를 각각 곱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계산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예, 800만 원을 기준으로 꼭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800만 원 곱하기 1.05 곱하기 0.97 곱하기 1.5 해주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800만 원 네, 곱하기 1.05 곱하기 0.97 곱하기 1.5는 네, 1222만 2천원이 되겠네요. 제곱미터당 단위겠죠? 네. 그러면 답은 네, 여기 4번 선택이 가능하겠습니다. 예.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가 정해졌을 때 개별 공시지가를 어떻게 산정할 수 있는 것이냐,
예,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해서 그것을 그대로 이용해가지고 표준지, 제곱미터당 표준지 공시지가에다가, 네, 시지계면, 시지계 혹은 사시지계 이런 순서대로 곱해주면 되는 거죠. 예, 상승승이기 때문에 무조건 곱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예, 시점 보정 5% 상승이 있으니까 여기서 꼭 중요한 거는 우리 표준지를 어떤 것으로 선정할 것이냐. 예, 선정된 표준지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을 해야 되는데 상업지역이라면 상업지역 내 상업용 토지를 표준지로 꼭 선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 시점 보정, 그 다음에 개별 요인 보정, 그 다음에 기타 요인 보정 해서 각각 곱해주면 답은 쉽게 계산이 되겠죠. 네, 거래사례 비교법은 매년 출제되는 문제이니까 꼭 여러 번 풀어봐서 예, 익숙해지셔야 되겠고요. 감정평가 두 가지 문제 중에서 너무나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거래사례 비교법은 꼭 맞추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해설은 다음과 같고요. 감정평가 3방식의 마지막 방식입니다. 수익 환원법입니다. 임대료를 계산할 땐 수익 분석법이라는 방법을 쓰는데요. 그 수익 환원법을 그대로 이용한 거죠. 명칭만 다를 뿐입니다. 수익 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네, 기대 순수익에서 환원율로 나눠서 바로 계산되는데 이때 이렇게 기대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눠서 계산하는 방식을 우리는 직접 환원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다른 방법도 있긴 하지만 시험에서는 항상 직접 환원법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신경 쓸 필요 없으시고요. 그러면 기대 순수익을 계산해서 넣고 환원율을 계산해서 넣었다면 그 환원율로 예, 그 할인 또는 환원시켰을 현재 가치로 환원을 시켰을 때에 그때 나온 값이 수익 가액인 거죠. 네, 주식으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예. 삼성전자가 매년 벌어들이는 수익이 있을 겁니다. 순영업소득. 예, 순영업소득의 향후 기대되는 순영업소득이 있었을 때 그것을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하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배당률로 할인하든지 하면 대체적으로 그 주식의 가치가 계산이 되겠죠. 그거 비슷한 겁니다. 예, 동일한 차원의 내용이고요. 수익가액은 기대 순수익, 순영업소득을 계산해서 환원율로 나눠주면 된다. 예, 그러면 기대 순수익, 순영업소득은 어떻게 계산을 되나요? 우리가 투자론에서 이미 공부를 다 마쳤습니다. 가능 총소득에서 공시를 차감을 해주고 그렇게 하면 유효 총소득이 나오는 거죠. 유효한 총소득에서 기타 수입을 더해주고 또 영업경비를 차감을 해주면 가능 총소득에 공시를 차감하고 기타 수입을 계산하면 이렇게 해주면 유효총소득이 나오고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차감을 하게 되면 그때 나오는 것이 순영업소득이 나오는 거죠. 네, 가공기, 유영순, 부세영세 해가지고 우리 투자론에서 영업현금 흐름 계산하는 거 공부를 했었고요. 자, 부채 감당률법에 의해서 환원율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저당상수 곱하기 부채 감당률 곱하기 대부 비율, 저부대, 예, 저당상수, 부채 감당률, 대부 비율을 곱해주면 환원율이 나오는 거죠. 네, 저당상수는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네, 융자액 곱하기 저당상수는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네, 이 공식에서 저당상수는 결국 부채 서비스액을 융자액으로 나눠준 숫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 부채 감당률은 어떻게 나오나요? 부채 감당률이라는 것은 순영업소득을 예,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눈 것이죠. 대부 비율은 어떻게 나오나요? 예, 총 투자액에다가 분자액, 융자액을 쓰게 되면 그때 대부 비율이죠. 결국 그 비율을 곱했다는 것은 이렇게 다 서로 약분이 돼서 남는 것은 네, 총소득분의 순영업소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순영업소득을 총소득으로 총투자액으로 나눠주게 되면 그것이 결국 환원율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시험에서는 항상 이렇게 숫자가 각각 주어지니까 그 숫자를 기억을 해서 저부대 곱해주기만 하면 환원율입니다. 다음, 물리적 투자 결합법에 의해서 환원율을 계산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토지와 토지 위에 건물이 일체가 돼서
하나의 일괄평가가 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환원율이겠죠. 그래서 토지에서 나오는 환원율과 건물에서 나오는 환원율을 가중평균하면 됩니다. 어떻게 가중평균하면 되나요? 토지의 가격 구성비, 건물의 가격 구성비가 주어진다면 그것을 가지고 가중평균만 하면 그것이 환원율이 계산된다는 것이죠. 다음 마지막으로 금융적 투자 결합법에 의한 환원율 계산 방식입니다. 금융적 투자 결합법은 우리가 그 부동산을 투자를 하게 될 때 자기 자본뿐만 아니라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자본의 구성 비율을 따져보는 겁니다. 그 지분 비율과 대부 비율, 융자 비율 차지하는 각각의 비율을 가지고 그때의 지분에 맞는 지분 배당률을 곱해주고 대부 비율에는 저당 상수를 곱해줌으로써 가중평균하게 되고 따라서 전체적인 자본의 환원율이 계산된다는 것이죠. 이 경우도 그냥 가중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분 배당률과 저당 상수를 지분 비율과 대부 비율로 가중평균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적인 문제를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환원율을 계산하는 방식은 이 외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현재 가치를 이용한 방법이라든지 그러나 그런 계산 방식들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시험에 절대 나올 수가 없고요. 나온다면 이 세 가지 방식에 의한 환원율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본 문제인데요. 자, 테마 28번 감정평가 3방식 중에 마지막 수익 분석법입니다. 수익 환원법. 직접 환원법으로 산정한 대상가액의 수익가액을 계산하시오. 가능 총소득 7천만원, 공실 및 대손 충당금이 가능 총소득의 5%, 영업 경비는 유효 총소득의 40%래요. 그러면 이거 기본 자료를 가지고 우리는 기대되는 순영업소득을 계산해야 되겠죠? 순영업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및 대손 충당금을 빼주면 그 다음에 기타 영업소득을 더해주는 거죠. 근데 기타 영업소득 자체가 없네요. 그럼 이건 계산할 필요가 없겠고요. 그랬더니 가능 총소득은 7천만 원이죠. 가능 총소득은 7천만 원이니까 가능 총소득 7천만 원에서 공실을 차감합니다. 얼마? 7천만 원의 5%. 그렇다는 얘기는 유효 총소득은 7천만 원의 95%가 되는 거겠죠? 유효 총소득이 그렇습니다. 근데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 경비가 40% 있으니까 영업 경비를 빼주면 이 금액의 40%니까 결국 순 영업소득이라는 것은 이 유효 소득의 7천만 원 곱하기 95%의 60%가 순 영업소득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7천만 원 곱하기 95% 곱하기 0.6 60% 해주면 3억 3,990만 원이 나옵니다. 3,990만 원. 이게 순 영업소득이죠. 순 영업소득 나왔고 환원율이 있으니까 우리가 수익가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수익가액은 3,990만 원을 환원율 10%로 그냥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3억 9,900만 원이 나오겠네요. 3.99억. 답은 간단하게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수익환원법에서는 가공기, 유영순, 부세, 영세 우리 현금 흐름 계산하는 게 관건이죠. 결국 이 순영업 수익을 계산한 다음에 환원율, 여기 있으니까 환원율로 나눠주면 직접 환원법에 의해서 수익가액을 쉽게 계산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수익환원법 응용 문제를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오른쪽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봤더니 순영업소득 나오고 부채 서비스액 나오고 대부비율 나오고 저당상수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거였었잖아요. 환원율은 어떻게 계산된다? 저부대. 부채 감당률법에 의해서 저부대. 어떤 부대요? 저부대. 저가 뭡니까? 저당상수. 0.177 곱하기 부채 감당률은요. 부채 감당률은 여기서 계산이 되는 거죠. 부채 감당률 DCR은 어떻게 해요?
순영업소득을 부채로 나눠주는 거죠. 예, 순부채입니다. 순부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3천만 원, 1,500만 원 나누면 2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2 곱하기 대부 비율은요. 예, 여기 0.4% 있으니까 40% 나오니까 0.4 이렇게 곱하면 그냥 바로 환원율이 나오는 거잖아요. 0.177 곱하기 2 곱하기 0.4는 0.1416. 네. 그럼 0.1416이 환원율이 나왔고요. 네.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순영업소득은 여기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순영업소득 나누기 환원율을 해주면 3천만 원 나누기 0.1416 하면 네. 2억 1,100만 원, 86만 4천 얼마가 나오네요. 네.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순영업소득 여기에 집어넣고 환원율 계산하는데 환원율은 어떻게 계산한다? 부채감당요법에 의해서 저부대 네, 저당상수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쓰고 대부비율 40% 적용하고 부채감당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순부채 하면 부채감당률이죠? 네, 그렇게 해서 대입을 하면 계산은 쉽게 이루어지겠습니다. 네, 2억 1,086만 4,406원이 나오고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17강에 거쳐서 네, 계산문제 뽀개기 특강을 다 맞추셨습니다. 그러면 28개 테마를 이용해서 계산문제 익힘장에 있는 문제들을 다 살펴보았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목표하는 바는 그거였죠. 예, 계산문제, 부동산학개론에서 나오는 계산문제 10문제 중에서 6문제 이상은 꼭 맞춰보자 하는 거였고요. 그때 항상 선택, 예, 집중, 반복해 주시면 고득점이 꼭 보장이 되겠고요. 네. 이제 우리 계산문제 뽀개기 특강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그동안 계산문제 뽀개기 특강을 2번, 3번 좀 반복을 해주신다면 6문제 이상 맞추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파이팅 해주시고요. 이번 시리즈는 마치고 저희가 잠시 있다가 새로운 시리즈를 올리겠습니다. 새로운 시리즈에서는 최근 기출 5개년 문제 중에서 계산문제 관련해서 시리즈로 저희가 다시 한번 그 강의를 촬영을 해서 새롭게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계산문제 특강 다시 한번 2-3번 반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좋아요 또는 구독을 해주신다고 그러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